작년 7월로 기억을 합니다. 임대차법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게 통과가 됐고요. 올해 2021년 6월부터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이제 임대차 신고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됨으로 인해서 임대차 3법은 이게 확실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것과 맞물려서 등록 임대주택 있죠.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도 좀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증보험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잠깐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사가 메인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용어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가 일반 임대가 있고요. 주택 임대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가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건물주. 오늘 내용은 이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요 주택 임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주택 임대가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미등록 그리고 등록 이렇게 되는 거죠. 미등록은 임대차 3법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고,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이슈가 되는 건데, 이때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하는 걸 말하고, 미등록은 세무서만 등록한 거, 그리고 세무서도 등록 안 한 게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범위는 이거다. 오늘 시험 범위는 요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등록이신 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등록하신 분들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 제 관할, 저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니까 제 관할 지자체 담당자분들하고 통화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전월세 시장을 적지 않은 혼선을 겪어왔고,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어찌 보면 제도 자체 단순하지만 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고,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앞에 서로는 패스. 자, 이제 꼭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죄송한데 그 출처를 안 봤군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1년 7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제도 준비부터 시행까지 너무 빨랐다. 요 다이아몬드 표시로 된 게 이제 꼭지가 돼가지고 한 4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임대차법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 간 공감대가 마련한 사안이었기에 제도 조입 자체는 충분히 예견됐었다. 야당은 없군요. 자, 하지만 문제는 작년 여당이 압승한 총선 이후 제도 추진이 너무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탓하는 점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법안 처리와 시행까지 모든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자 단 사흘 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제도 시행을 준비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될 국토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제 친구하고 이제 강남에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는 사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고 그냥 집 한 채에 있고 그냥 회사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이거 통과된 거 보면서 자기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법을 이렇게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빨리 하냐. 이게 전월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좀 뭔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빨리 시행을 했고 국토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인데, 시행 초기에는 전담 조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21년 올해 4월에 들어서야 주택임대차 지원팀이 만들어졌을 뿐이고,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이 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 뒤늦게 시작을 했다. 자, 이를 두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나머지 두 법을 시행해야 됐지만,
너무 제도를 도입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임대차 3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 2020년 7월 달에 이 두 개는 시행이 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6월로 돼 있는데 내용은 다 아시죠?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로 전세, 월세 모두 근거 남겨라. 매매처럼. 그거고요. 청구권은 2+2.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라면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거나 집주인의 어떤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이 청구권을 거절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년이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월세 상한제는 이 청구권과 함께 시행이 되는 쓰는 건데 이때 1회 하면서 5%만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은 이 실거래가 전월세 임차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데이터를 하나씩 쌓은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뭐 이거는 혼란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임대차 3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임대차 3법은 등록 임대주택이든 미등록 임대주택이든 그냥 다 적용되는 거죠. 자, 등록 임대주택 볼까요? 이미 등록 임대주택 하신 분들은 전월세 신고제 하고 있었죠.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미. 대신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등록은 30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등록 임대주택이 더 의무사항을 꼼꼼히 지켜야 되니까 얘는 3개월이고 미등록은 30일이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요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3개월 그냥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약간 좀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등록은 의무임대 기간 내에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의무임대 기간 내에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임대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청구권을 안 쓴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살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인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세제 혜택 받으려면은 자동 말소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5% 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월세 상한제 역시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 그냥 하는 거고, 계약신청 청구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현재 해석은 담당 부서 국토부 해석은 의무임대 종료가 끝나고 나더라도 청구권을 그 안에 따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청구권을 1회에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봐요. 간혹가다 이거 모르고 임차인분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 저거 말 잘못하면 안 되고요. 자, 국토부 관료 출신 한 인사는 당시 당정이 임대차 3법을 너무 서둘렀다. 언론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토부 관료 출신 한 인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좀 더 준비된 이후에 제도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돼 혼선이 커졌다며 아쉬워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LH, 한국부동산원 등의 콜센터 등 상담 조직을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초기에는 상담 인력조차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꼭지.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어수선한 임대차 시장. 자,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때 5% 이내로 임대료 증액폭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기존 2년 계약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2년 더 하는 거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지만 실생활에 적용될 때는 여러 변수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논쟁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사례에서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놓쳤다는 거죠. 앞에 나온 것처럼. 자, 일례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가 계약시행 청구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실거주 의사를 내비쳤던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다른 전셋집을 계약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가 여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 청구권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말을 바꿔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또 해요. 그래도 못 막는다는 거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뀌어서 안 나가겠다. 그래도 지금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못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내보내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시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라 관료직에 계신 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집주인이 자신은 실거주로 화가 난 게 아니고 가능성을 언급한 거면서 책임을 이건 좀 못됐죠, 이렇게 하면. 근데 집주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입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핑계를 대고 자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차인한테 전입세대 열람을 2년 동안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충격적인 게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 해봅시다 했더니 당사자가 아니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거랑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자, 주민센터 창구에서 전 세입자의 정보 열람 요청에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정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제도를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지금 무려 1년이 지났는데. 전세 낀 집의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 퇴거 문제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반대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쪽만 뭐 좋아지고 한쪽만 나빠지고 좀 그런 게 없어요. 양쪽 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고 이사하겠다 하면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했는지를 두고 세입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간의 말이 달라서 혼선이 발생해서 계약이 어긋나는 경우가 속출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바꿔도 법원에서 굉장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판결을 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구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더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청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 확인서를 또 이제 계약서에 넣게 돼 있습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주택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여기 나오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역시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새로운 임대차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해도 정부가 나서서 구제하지 못한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민법 계열 법이라서 당사자 간 갈등이 생겨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밖에 없다. 40대 주부 김현진 씨는 작년 말 서울 강남구에서 세입자가 끼인 집을 샀다가 제때 입주를 하지 못해서 분명히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입주를 못할 뻔했다.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은 잘 해결한 거예요. 당시 정부 Q&A에 나온 내용 등을 제시하더라도 세입자, 공인중개사, 매도인 자기들 말만 한다는 거죠. 중간에 끼어서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피가 마르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한 거죠.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과 상담을 크게 늘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패스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게 미등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미등록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제 등록임대 요거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요 등록임대는 임대차 3법보다 더 이게 힘든, 더 깐깐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증보험이 이슈거든요. 현재 이 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주택임대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제도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2017년만 하더라도 등록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각종 세제 대출 특혜를 줬지만 전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입니다. 이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는 정책을 번복하는 행보를 보였다.
여당은 올해 4.7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아예 등록임대 중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폐지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서 재검토에 들어가서 지금 그 뒤로 조용하죠. 이 같은 난맥상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의무점을 남기고 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각 과열의 주범이냐 아니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정책을 뒤집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는 확실하게 깨졌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뒤로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재검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한번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뒤집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뒤집은 사람이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 뒤집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한테는 지금 만약에 10년짜리 등록하겠다 저는 도시락 싸주고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자, 정부가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데 대해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별다른 관리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오래전 계약까지 들여다보면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 전수조사 했거든요.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제 뭐 잡아내겠다 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용도삼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막 좀 시끌벅적했었는데 그 뒤에 나온 거는 좀 그렇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한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임대료를 올리지도 않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임대주택을 유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과태료 대상이 됐다. 구청에서는 오히려 지금 뒤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으니까 올 연말이든 정부가 다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를 기다려보라고 조언할 정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되게 황당하죠? 요거는 이제 등록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진짜 황당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요. 근데 어차피 시세도 별로 안 오르고 그러니까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여기 계약이가 된 거죠. 근데 이 계약이가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날짜가? 21년 7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부 입장은 말은 그거예요. 자, 지금 어쨌든 신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요 신규 계약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신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고 등록 임대주택은 무조건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와요. 건당.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저는 굉장히 퀘스천인 게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마스크 안 쓰면 공공장소에 안 쓰면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인데 이걸 과태료를 1,000만 원 한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자, 어쨌든 자, 근데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21년 7월 돼가지고 갑자기 전수조사 해가지고 왜 이거 신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지자체는 하고 어떤 지자체는 안 해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막 대응 방안이 달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죠. 또 정부가 좀 뭔가 뭐 자진 신고하면 좀 과태료 감해주고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작년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웃긴 거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죠. 다음 달 18일부터 8월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이 의무화가 된다. 국토부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형사처벌이 이제 과태료로 바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등이 부채 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가입을 거부하고 있어서 일부 임대사업자는 가입하려 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이 형사처벌에 대해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걸 이제 과태료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왜 바꾸냐면은 임대사업자들, 주택임대사업자를 봐주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 하려면 지자체가 나서서 뭐 고소를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이쪽은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로 바꾼다. 그럼 처음에는 왜 형사처벌 한다고 했을까? 자, 더욱이 현재 국회에서는 이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자체가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고
주택 한 채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아까 형사처벌에서 개정안으로 바뀌는 게 과태료로 바꾼다는 것이고, 과태료로 바꾼다는 게 임대사업자를 뭐 봐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바꾼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말로.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난주 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보류됐다. 그럼 형사처벌 되는 건가?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서 법안 반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주요했다. 국토부는 8월 18일부터 바로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8월 18일부터 바로 보증가입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야, 그럼 이거 작년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임대사업자들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전세를 하지 말고 월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기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같은 날 7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들어오셨죠? 자, 임차인 보증료까지 우리가 내라는 거냐? 성난 집주인 월세 반전세로 돌린다. 왜 이렇게 바뀌는지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이 보증보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금은 등록이 안 되는 아파트 말고 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등록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잘 보시고, 왜 제네시스가 등록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지 그걸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등록하지 마세요. 자, 다음 달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임대인의 불면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필요에 가입해왔던 임차인 보증료를 임대인이 떠안아야 하고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임대인 사이에서는 차라리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 140만여 가구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주택 전체에 대해서 8월 18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가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릴 경우에 대비해서 신규 혹은 갱신 계약 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다. 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 자,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60%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금이 시세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등록 임대주택 시세가 5억 원이다. 이 해당 주택의 시세가 5억 원이다. 근데 이 집을 담보로 3억 이상 대출을 받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대출금 2억 5천과 전세보증금 2억 5천을 합쳐서 5억 원을 넘거나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파산도 가입이 어렵다.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해요. 누가 대출 5억짜리 하는 집에 대출이 2억 5천인데 누가 전세를 2억 5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집은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가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5억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주택 집값은요, 지금 시세라고 나와 있는데 시세가 아니고 감평가 아니면은 기준시가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감평가만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감평을 받아야 돼요, 집주인이. 이거 하려고, 보험 가입을 하려고.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기준시가로 바꾼 거예요. 좀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하지 좀. 자,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수백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 아주 일부 이렇게 나쁜 임대인들. 여기는 좀 분명히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춰야 된다. 그럼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사를 볼 때 배경 백그라운드 이제 스키마라고 하죠.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쉬운데 어렵죠, 사실. 자, 보증보험은요. 등록 임대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것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등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등록으로 내가 임대 주신 분들도 아, 저게 언젠가 나한테 올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비율인데, 이 비율이 뭐냐면 주택 가격이고요. 이 앞에 여기 이제 분자가 이제 채무인데, 이게 이제 대출,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때 이제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현실적으로는 기준시가겠죠. 누가 이거 하려고 감평까지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주택 가격이 기준시가가 5억인데 이 기준시가 5억에 비해서 관련된 대출이나 보증금이 100%가 넘는다. 완전 깡통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이 돼요. 이때는 가입이 거절된다. 가입이 거절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니까 시세 대비 낮잖아요. 특히 빌라나 뭐 다가구 다세대는 훨씬 낮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중에 보증금은 또 시세대로 가다 보니까 높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가입이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입이 거절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형사처벌 된다면서요.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아니면 과태료. 근데 이 과태료가 지금 아직 논의 중인데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세를 줘가지고 이거 하나 못 맞췄다고 갑자기 형사처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하고 허그 같은 보증보험공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 선생님 그러면 가입 거절 이거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요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100% 밑으로. 자, 100% 밑으로 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보증금을 낮추세요. 보증금을 낮춰서요.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지자체가.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말이에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머리 쓴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이걸 못했다고 내가 형사처벌을 받냐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아, 선생님 그러면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세요 요 말이에요. 지금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이들이 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앞서 국회 교통위원회는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 시 3천만 원 한도 내서 보증금의 10%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증과 투표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방식이 의무가입 관계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로 나눈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2년치가 한 대략 보증금이 3억 정도 하면은 7, 8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억 5천, 4억 정도 하면 한 1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그 100만 원에 75만 원을 임대인이 내고 25만 원 임차인이 내는 건데, 자, 여기서 냉정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대전제 조건은 깡통전세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임차인이 피해보면 안 되겠죠.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길 전세를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차인이죠. 그럼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제주도에 놀러를 가요. 제주도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면은 렌트카 쓰는 사람이 그 렌트카 보험료를 내죠. 그러지 않나요? 아니, 어떤 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제 채널에. 제네시스님은 제주도에 가면 렌트카 안 빌리냐고. 렌트카 빌릴 때 사고 났으니까 보험료 내지 않냐고. 아, 당연하죠. 근데 그 보험료 내가 내잖아요. 렌트카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논리라면 이 집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내는 게 맞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물론 그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부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임대인이 지금 뿔이 난 거죠. 그런데 자꾸 이거를 좀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깡통전세 나오면 안 된다고. 아니, 그건 누구나 이해한다니까요. 깡통전세가 나오면 안 되고 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임대 보증보험료를 누가 내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아니, 자동차를 내가 쓰면 자동차 보험료를 자동차를 쓰는 사람이 내야죠. 자동차 렌트카 회사가 내줍니까, 대신? 자, 국토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현재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오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도 포함됐다. 단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아,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보증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 그 경우에 이미 가입이 됐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라면은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요 뒷부분이 좀 잘 모르겠는데 요건 좀 나오면은 제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개정안에는 임대인들의 불만사항인 보증료 부담과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는 포함되지 않다.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시 주택도시공사나 SGI 서울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인데 아까 나오죠? 임대인이 보증부의 75% 그리고 임차인이 나머지 25% 내는 겁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건데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채권회사의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공동담보. 공동담보는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 금융기관에서는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가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허그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공동담보 해결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운용하는 은행에서 공동담보를 호수비로 분류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니면 대출금을 모두 갚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안 맞는 게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일부 이런 경우에 사업을 못하고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더 가장 큰 손해를 보겠죠.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 상환이 안 되니까 대출금이 없는데 그 전세금이 높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금 보증금 너무 높으니까 그걸 좀 내리기 위해서 보증금을 줄여야 돼요.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걸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겠죠.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깔세, 연세 같은 보증금이 없는 형태의 임대 매물을 내놓은 경우도 있겠죠. 왜?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보증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1년치 세를 그냥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걸 이제 속칭 깔세 연세라고 하거든요. 자,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다세대 빌라를 임대사업하고 있는 김모 씨가 이번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계약부터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받는 이른바 깔세로 집을 내놓기로 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은 거예요. 보증금이라도 내주고 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영세하신 분들은 이것도 못하죠. 소액의 보증금 때문에 번거롭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놓더라도 보증금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 깔세는 임차 계약 기간에 대한 월세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계약 형태인데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장기 임대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 보증보험은 보증금이 대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신규 계약이라면 집주인이 정할 수 있죠. 월세의 반전세 형태로 전환되는 매물만큼 전세 매물만 줄어드는 셈이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슈가 있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 지금 등록 임대주택인데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은 세입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5%는 바꿔야 되는, 5%는 지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세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자, 성동구에 빌라를 소유한 이모 씨는 전세를 놓고 가는 가구들의 모두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매달 1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 이럴 바에는 가능하면 월세나 반전세 돌려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위해 최근 계약일자를 앞당기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계약일을 이전으로 당기는 시도가 늘어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이걸 권하고 있는데,
자, 집주인이 계약기를 앞당기는 건 부지기수고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원래도 각종 세금 부담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돌릴 요인이 많았는데 여기에 보증료 부담까지 가중된 까닭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동일하게 3억 3천인 경우라면 이걸 2억 9천만 원 받을 때와 보증금 2억, 월세 35만 원 받을 때를 비교하면 반전세로 놓을 때가 보험료가 싸다. 당연히 보증금 2억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렇죠? 보증금만 2억 9천일 때는 보험료가 18만 6,700원. 이를 임대인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야 된다. 근데 이거를 반전세로 바꿔버리면 4,060원밖에 안 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요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관할 지자체 쪽에 이제 문의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보증보험을 피하려고 계약기간 앞당기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지자체에서 또는 허브 같은 데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7월 아닙니까? 근데 8월 18일부터는 다 의무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기가 뭐 10월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만기 때 이때 계약을 하면은 8월 18일 넘었으니까 꼼짝없이 가입을 해야 되죠.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 가입할 때 보험료, 그냥 그래 보험료 그냥 낼 수 있어요. 몇십만 원 이거 낼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입 조건이 엄청 까다롭대요. 뭐 준비해야 되는 서류만 한 20가지인가?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본 거죠, 제가. 7월 중에. 어디에다 문의해야 되는지 아시죠? 두 군데 하시는 게 좋아요. 거주지 관할 지자체. 그리고 물건지 관할 지자체. 양쪽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그분이 물건지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지 관할까지 양쪽을 다 확인해 봐야 되고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같은 케이스도요, 저는 내년 2월에 만기 되거든요. 이때 만기 되니까 그럼 차라리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월 만기를 이렇게 당기세요. 당겨서 이때 신고하세요. 그러면 가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던데, 친절하게. 제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전화해봤거든요.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처럼 거주지 관할과 물건지 관할 양쪽 다 물어보셔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기가 10월인데 8월 18일 전에 미리 당겨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2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쓸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그냥 10월 만기 되고 그 이후부터 하는 신규 계약 있잖아요. 2년. 이걸 써가지고 계약서 작성일만 8월 18일 이전으로 신고하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새롭게 되는 만기가 21년 뭐 11월 1일부터 23년 11월 1일까지다. 그럼 계약서는 이렇게 쓰고 계약서 작성만 8월 18일 이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예요. 지자체 물어보니까. 두 번째, 임차인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월 10일 날짜로 하고 기존에 여기 2개월치를 얹어줘요. 그래서 2개월 플러스 2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써요. 제가 좀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아주 막 지렁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은 기간을 보장 다 받잖아요. 제가 기존에 있던 계약서를 뭐 다시 쓰면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되느냐? 오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시면 돼요. 등록 임대주택 갖고 계신 분은. 근데 저라면 1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요거를. 왜냐면 기존 계약서에서 그래도 내가 이미 2년으로 신고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 넘어서 변경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막 갑자기 1년 미만으로 만약에 변경된 것처럼 해버리면 이때는 절대 안 돼요. 이거 5%도 깨져버리고 세제특 못 받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1번이 좋겠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요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작성일만 해가지고 미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만기가 예를 들어서 22년 뭐 3월이에요. 이때는 미리 작성해서 하는 거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남지 않았냐 만기가. 그럼 기준이 뭐예요? 그랬더니 답을 못해요.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방금 이거 제가 한 말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실 분들은 8월 18일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임차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거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돈 주니까 알아서 해주겠다면 저도 그냥 돈 주고 끝낼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서 미리미리 좀 챙기시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제가 임차인과의 대화라고 해서 나중에 블로그에 글 한번 쓸 건데 임차인 A, B, C가 있어요. 임차인 A는 전에 그분이 임대인이셨더라고요. 가지고 이런 상황을 잘 아시더라고요. 갖고 오히려 그 임차인 A는 저한테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실수하면 세제특 못 받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자기 협조 다 하겠다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직 제가 제네시스인지는 모르나 봐요. 임차인 B는 제가 그렇게 그냥 이거 집 그냥 저한테 사시라고 했거든요. 매수하시라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왜냐면 저도 다 오른 상태에서 주면 안 되죠. 미안하죠. 근데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좀 시간 지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적당히 매수하시죠 했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사기에 너무 버거워서 부담돼서 못 사는 그런 가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은 그냥 이제 5% 하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타까워 하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임차인 C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곳에 그 재건축 한 곳 갖고 계신 분인데 너무 그분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정말 감사한데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죠? 잘 모르세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저한테 막 다 알아받아 가지고 이게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를 이제 좋게 봐주신 건 되게 감사한 일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에 다 맡기면 안 돼요. 본인도 아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같은 내용들을 오히려 지자체에서 알려주고 있다. 미리 신고하고 보증료를 보험 가입을 해야 되니까 보증료를 낮춰서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장담하는데 몇 년 후가 되면 전월세 신고제가 제대로 자리 잡고 몇 년 후가 되면 이거 무조건 과세 자료를 씁니다. 왜냐하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과세에 포착하기가 쉽거든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리고 지자체가 이렇게 가이드 주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이드를 좀 통일해서 주면 좋겠어. 통일해서. A 지자체 다르고요. B 지자체 다르고요. C 지자체 다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2번 일하시면 안 되니까 저한테 포준계약서에다가 이 말을 써넣으라 하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들도 2번 일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쓰냐면은 임차인은 이거 표준계약서 특이하게 쓰래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말 써서 표준계약서라도 특약을 써서 넣으래요. 그래야지 허그라든가 SGI 이런 데서 빠꾸 안 맞을 수 있다고. 그것도 하면은 또 2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이 관계된 지자체에서 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뭔가 통일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지금 물어보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게 안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날짜 벌써 며칠 남았다고 지금 이래.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쵸? 저는 이 말 동의해요. 여기 보세요. 정부가 집값 급등의 화상을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돌렸지만 피해는 무주택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임대사업자 전세만큼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 없었는데 정부가 이마저 줄여버렸다. 윤지의 부동산 114 연구원은 저는 요 말 맞다고 보는데, 자, 보증보험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한테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한쪽으로 부담이 쏠리니까 문제다. 차라리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3대 3대 3으로 하자. 뭐 이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또 내면은 이 세금 또 걷어야 되겠죠. 뭐 아무튼 그래도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똑같이 2021년 7월 25일 날 기사인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서민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했는데, 작년 8월 3일 국회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철회한 뒤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나는 날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임대차 3법의 성과에 대해서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약 58%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도입 후 77%까지 높아졌다. 그만큼 많은 세입자가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아니,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아니, 우리가 전세 2년만 살고 끝날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게 임차인 전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77%가 갱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지금 갱신율이 70% 나오잖아요, 지금. 자, 갱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넥스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은 1+1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써먹어 버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쓸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 그냥 시세대로 가야죠, 그러면.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지금 안정적 주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2년 후에는 이 사람들 다 시세대로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옮겨야 돼요. 그때는 청구권 상한제 쓸 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 카드를 안 쓰는 게 유리해요.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정말 급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애가 이제 고2, 고3인데 지금은 있어야 돼. 1년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써온 사람이 77%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자, 다만 신규 계약 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동안 집값 상승분에 앞으로 4년 동안 임대를 올릴 거라는 집주인 생각이 더해졌다고 보면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법에 취재한 목적이 어떻든지 입법 보완하겠다. 아니, 잘했다면서 무슨 보완이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와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거나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한번 써먹었잖아요. 써먹어서 그 다음에 시세대로 해야 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더? 한 번 더 줄까?
아니면 신규 때도 5%?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작년 했을 때부터 예상된 거였어요. 그 다음 거는 뭐 재난지원금 그런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 임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앞에 다 전면에 지금 이런 것들 다 해당돼서 모든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미등록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아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네.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이 미등록 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등록 임대 사업자의 지금 모든 그 보증보험 포함해가지고 다 지금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미등록 임대 사업자도 임대차 3법으로 지금 막고 있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1주택자가 있죠. 1주택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막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무주택자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이 태풍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는 법이에요. 여기 쓰러지고요. 그 다음 여기 쓰러질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쓰러질 거고. 그 다음 여기 될 겁니다. 저의 뇌피셜 소설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방금 그렸던 그림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아무튼 요즘에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눈과 귀를 잘 여시고 정보를 잘 이렇게 받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너무 좀 길어서 좀 죄송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또 비슷한 내용 나올 때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여가 용이하실 것 같고, 보통은 제가 평일 점심 때 라이브를 합니다. 월화 목금 주로 많이 하고요. 물론 매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은 제가 임장 가는 날 아니면 촬영하는 날에서 제가 좀 많이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은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리는 거는 편집본이니까 앞에 이제 좀 그 편집에 본에는 없는 좀 그런 내용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말일까지 전부 다 오픈 드리는 멤버십 지금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클래스 101 많이들 응원 주셔가지고 얼리버드 다 조기 마감하고 지금 이제 얼리버드 신청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27일까지 또 여러분들만 쓸 수 있는 할인 쿠폰 제가 블로그에 남겨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 문자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내용, 약간은 좀 속상할 수 있는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각자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좀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